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방의학 강의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예방의학은 교재를 제가 집필한 교재가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그 의대에서 의사고시 준비할 때 교재가 달라? 24년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이제 그 의대고시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이고 이 문제지 자체가 의사고시 그 기출문제로 만들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고시들 기출문제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걔네들 이렇게 복원해서 만든 문제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조금 오류가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자체가 이 예방의학에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문제집 풀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우리 기출문제에 동일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우리 연도별 기출문제 봤었잖아요. 자, 그 기출문제 중에 일부 문제들이 이 예방의학 문제집에서 거의 이렇게 가져다 출제가 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독 수험사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예방의학 강의는 사실 강의를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 문제집에 옆에 해설이 다 나와 있어서 독학이 가능한 문제집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인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면은 제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그 역학이랑 보건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제 역학 내용들, 보건 통계 내용들이 쭉 있는데 뒤에 가면은 환경보건도 있고 산업보건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관리, 보건행정 파트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건학은 폭 넓고 조금 얇게, 아주 폭 넓고 얇게, 예방의학은 그 보건학의 폭을 조금 줄여서 깊게 들어가고 역학은 그 중에서 다시 역학과 보건통계만 떼어서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의학이 나는 시험 과목에 예방의학 없는데 라고 하더라도 보건학을 준비하면 그냥 예방의학 교재를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다 보면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넘기는 게 있을 건데 이 부분 중에서 완전한 의학의 영역 있잖아요. 환자에 대한 어떤 뭐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진단을 하고 검사 수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시험 문제에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건너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방의학 강의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교재가 이 예방의학, KML 예방의학 문제 자체가 거의 개정이 안 돼요. 이제 거의 개정이 안 되다가 개정이 돼도 그냥 한 문제 그 단원별로 있는 것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다음에 문제의 위치가 바뀌거나 요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문제 같은 경우는 번호로 따라오지 마시고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요 문제 찾아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교재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강의로 얘기를 한다 그럼 그 문제가 추가된 거구나 그냥 감안하고 그냥 뭐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몇 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굳이 교재를 새로 살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문제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보건학을 먼저 제가 강의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과정으로 강의를 드려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초반에 따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학을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면 보건학 공부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얇고 넓게 보기 때문에 보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학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을 하는 게 순서대로 뭔가 계속 회독을 높이면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고 특히 예방의학, 그러니까 보건학이랑 역학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긴 해요. 같이 진행해도 무방한데 뭐 굳이 하나씩 먼저 한다면 보건학 먼저 그 다음 역학 그게 조금 더 수월할 거고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보건학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방의학을 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보건학 베이스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건강에 대한 개념 정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돼. 아, 죄송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면은 최근에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보건연구사 시험 보는 지역 중에서 우리가 보건연구사를 공중보건 영역으로 보통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의학으로 채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학으로 보건연구사 채용할 때 의사들이 오진 않겠지. 그래서 의사를 채용하는 건 아니고 보건학, 그러니까 공중보건, 보건연구사랑 동일한 조건으로 의학으로 채용을 할 때 예방의학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좀 뭐 그해 지역마다 좀 다른데 예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학으로 채용할 때 시험 과목이 보건학, 예방의학, 역학 이렇게 세 과목이었어요. 그럼 이 세 과목이라는 건 결국은 한 과목 공부하는 건 거죠.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올해 초에 2월 달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학, 예방의학을 빼고 보건학, 그 역학을 빼고 보건학, 예방의학, 그 다음에 다른 선택 과목 이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나는 역학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역학 공부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역학 해야 되고 예방의학 해야 되고 보건학 해야 돼. 얘네가 결국은 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를 봐보면은 그냥 그 과목명 빼고 문제를 보면은 이게 보건학 시험 문제인지 역학 시험 문제인지 예방의학 시험 문제인지 되게 어려워요.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그 보건학, 예방의학, 역학 세 과목 시험일 때 복원을 하러 이제 갔는데 1시간 동안 그 세 과목 60문제를 외워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외워오긴 했어요. 근데 약간 헷갈려. 아, 얘가 보건학에 있었던 애인가, 역학에 있었던 애인가, 예방의학에 있었던 애인가, 그거 조금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 정도로 동일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과목이, 나는 역학 아니고 예방의학이야. 그러니까 예방의학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보건학, 역학, 예방의학은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내용 13페이지부터 보실게요. 건강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건강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고 요 내용들은 보건학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지니까 그때 더 열심히 제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 우리 역학에서도 본 내용이죠. 자, 요 A의 영역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질병으로 진행이 되면 B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B 단계에서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아직 증상이 없는 단계,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린 상태가 되고 기능의 상실이 있겠죠. 자, 그러다가 회복기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현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건에 대한 의식이 향상된 계층 같은 경우는 요 B, C, D를 모두 그 병적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B 단계, C 단계, D 단계 모두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건강을 관리하고 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보건에 대한 의식이 빈약한 계층 같은 경우는 어때요? C 단계만 병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뇨병 한 40대 중반 되면은 당뇨병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건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없으면은 당뇨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기는 딱히 증상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 관리를 안 해요. 이거 되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관리해요? 합병증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고 서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늦은 거죠. 그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의 정의를 보면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그럼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사회적인 건강은 우리가 생활의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이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거고 건강을 당위적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자,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뭔가 선언적 의미다라는 거. 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다, 막연하다, 이상적이다라는 것. 자,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신체적인 것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치들을 모두 포함해서 건강으로 건강의 범주로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WHO 건강의 정의에 대한 비판을 보시면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정적이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이 건강은 이렇게 연속적인 개념으로 현대는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WHO는 뭐라 그랬어요? 안녕한 상태다라고 해서 어떤 정적인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비판점입니다. 자, 다음에 오타와 헌장이 나오는데 오타와 헌장은 뭐였죠? 자, 건강 증진에 대한 국제 협약이었죠. 최초의 건강 증진 국제회의였고 언제 있었어요? 1986년에 개최됐다. 너무 중요한 회의죠.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접근 전략, 뭐 활동 방안, 뭐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된 게 오타와 헌장이다라는 거. 자, 오타와 헌장은 그래서 이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 증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중보건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신공중보건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뭐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오타와 헌장에서 제시된 건강의 정의가 있었고요, 접근 전략이 있었고, 5가지 주요 활동 영역이 있었죠. 자, 활동 영역이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해라. 그래서 국가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건강을 지원하고 지향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정책을 수립해도 건강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도로정책을 수립할 도로, 뭐 농경, 식품 이런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것.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해라. 뭐예요? 건강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라.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 개인의 건강기술을 개발해라. 뭘까요? 개인이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어떻게 임상 중심에서,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 자, 이 5대 활동 영역과 같이 함께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접근 전략이 있었죠. 요건데, 자, 5가지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요 3가지 기본적인 접근 전략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5가지 활동 영역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지금 예방의학 교재는 요 5가지만 있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요거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 전략은 옹호 가능화 조정 또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이라고 했고, 자, 여기는 영문으로 봐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제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책마다 표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조정인데 이걸 중재하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 표기로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advocate 옹호하다. 뭘 옹호해요? 옹호한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던가 뭐 지역사회 보건사업 이런 거 나올 때 국가 정책에서 옹호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옹호가 뭘까? 뭘 옹호해? 그치.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라. 그걸 옹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창하다, 옹호라고 하고요. 자, 가능화. 뭘 가능하게 해야 될까요? 그치. 국민들이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키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조정, 메디에이트. 조정은 뭐예요? 뭘 조정할까? 여러 단체, 분야,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 자, 다른 표현으로 옹호, 역량 강화, 연합. 그래서 임파워먼트, 역량을 강화한다. 역량을 키워서 건강 증진을 가능하게 만들어라. 연합, 여러 관련 단체, 기관, 분야들이 협력해야 된다. 연합, 얼라이언스까지 해서 3가지의 기본 접근 전략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시면은, 자, 1번에 가군의 외곽 지역에 대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할 계획이래요. 자, 이 댐 건설 공청회에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생태계 변화, 이런 환경 변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라. 자, 요거는 건강 증진 활동 영역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 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라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고, 여기서 혹시라도 지원적 환경을 조성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지원적 환경 조성은 뭐 대기 오염 수치를 줄이고 뭔가 이런 것들이에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것들, 이미 있는 문제들을 환경이 건강에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환경 개발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2번에 옳은 것 A, B, C, D 중에서, 자, 조기 검진은 어느 단계에 해야 될까요? 자, 불현성 질병기인 B단계에 해야 되겠고, 자, 만성질병과 B는 관계가 없다? 만성질병은 질병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라고 했죠. 감염의 잠복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B단계다라고 했고요. 자, D는 예방과 무관하다. 어때요? D단계에는 무슨 예방을 할 수 있어요? 3차 예방, 재활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광의의 질병 단계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B, C, D 영역을 모두 질병 단계로 보아야 한다. 정답은 5번. 3번 문제, 건강의 WHO 건강 정의 옳지 않은 것. 자, 보건부문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계략적 지침이 된다. 어때요? 어떻게 확대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할 때 신체적인 질병, 건강에 대한 것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신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까지도 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왜?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측면을 봐야 하니까. 보건의료 부문의 이념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선언적 의미다라고 했고, 자, 건강 수준의 측정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했다.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했다라는 거. 내용이 모호해서 실증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건강관리 1차, 2차, 3차 예방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뭐 1차, 2차, 3차 예방은 우리가 예방의학이든 역학이든 보건학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길게 지문, 어떤 질병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긴 지문들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 5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비병원성기다. 어떤 상태예요?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다. 이 시기에는 건강 증진 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자,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어요.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지만 아직 안 걸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 예방접종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 불현성 질병기는 병인이 몸으로 들어와서 숙주를 자극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직 증상은 없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검진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현상 질병기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래서 악화 방지,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고, 회복기에는 회복, 재활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재활은 신체적인 재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적 재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안 걸리게 하는 걸 1차 예방이라고 했고, 질병에 걸린 다음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2차 예방, 그 다음에 회복기를 3차 예방이라고 했고, 요 4단계 현상 질병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이론을 제시한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는 요 4단계를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가 악화 방지,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구분이 안 돼요. 여기부터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재활이 거의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얘를 그냥 묶어서 3차 예방으로 하고 있고, 예방의학 교재는 이렇게 묶어서 다 3차 예방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최근 이제 개정된 공중보건 교재들도 모두 여기를 3차 예방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는 여기가 현상질병기 악화 방지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가 2차 예방으로 출제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까지도 2차 예방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르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시험에 맞게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근데 애매할 때 다른 확실한 것들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정답들을 찾아보고 정답이 있다면 그냥 이 출제자는 이거를 2차로 냈구나, 3차로 냈구나 라고 약간 유통성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보시면은 1차 예방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다. 자, 적극적인 예방이 요 1단계에 하는 건강, 증진, 환경, 위생, 영양과 관련된 영역이라면 소극적인 예방은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자, 환경 정리. 그래서 환경 위생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경 정리는 환경에 있는 어떤 특정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산업 환경, 근로 환경을 쾌적하게 했어. 요거는 1단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적극적 예방에 해당이 될 건데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벤젠이라는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해 물질을 관리해요. 자, 요게 환경 정리, 산업보건에서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예방 2단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안전관리,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한다. 특정 건강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극적 예방으로 들어가죠. 2차 예방, 질병 초기에 건강 진단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이상 질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방지되도록 한다. 사실 이 합병증, 후유증 방지, 요게 3차 예방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또 2차 예방으로 넣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질병을 잘 치료해서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한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질병을 미리 잘 치료하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없겠죠. 회복기로 넘어갔을 때. 근데 초기에 치료를 못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조기에 치료해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감염 방지 같은 것들. 자, 3차 예방은 증상기, 회복기. 그래서 이 3차 예방에서 보시면 이 증상기를 3차 예방으로 예방의학 교재에서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기, 회복기에 잘 치료를 통해서 사망이나 장애를 방지하고 고통을 완화시키고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복구하는 재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성질환, 퇴행성질환에서는 요 3차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인 재활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은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의 1차 예방이 진행이 돼서, 자, 건강 증진에 대한 것, 특수 예방에 대한 것, 여기 특수 예방, 특이적 예방은 2단계에 해당이 되는 예방인데 영양식 권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위에 보시면 적극적 예방에 영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그냥 영양소를 골고루 단탄지를 골고루 잘 섭취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영양, 내가 건강을 두루두루 지키기 위한 거다. 어떤 질병을 막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잘 섭취한다고 질병을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건강을, 면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말한 영양식 권장, 굳이 특수 예방에 영양식에 대한 걸 넣는다라면 뭐냐면 우리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결핍됐을 때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즉, 결핍으로 인한 질병을 막기 위한 것은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장이나 교통안전대책, 유해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것들, 선별검사,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2차 예방, 그 다음에 질병 발현기를 모두 여기 현상질병이라고 회복기를 3차로 넣고 있는 거죠. 중증화 방지, 장애 최소화, 재활. 자, 포괄적 보건의료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포괄적 보건의료는 심플해요. 그냥 질병,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치료, 재활, 이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보건의료를 포괄적 보건의료 또는 총괄적 보건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단순 의료가 아니라 이런 포괄적인 보건의료, 총괄적인 보건의료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바로 문제 보실게요. 자, 여기 1번 문제가 아마 기존 교재에 있어요? 지난 1년간 A 지역의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자, 지난 1년간 A 지역의 당뇨병 환자에게서 다른 지역의 당뇨병 환자보다 신장병 발생률이 높았대요. 자, 이 결과를 근거로 A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합병증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거는 무슨 몇 차 예방이 될까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질병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고요. 자, 거기에 추가적인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3차 예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만성질환 관리에서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 뇌졸중 환자 재활 치료니까 3차겠고요. 직장 점심식단, 저지방식을 제공한다. 1차 예방이죠. 당뇨 콩팥병 환자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한다. 이미 당뇨가 있고 신장질환까지 생긴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영양교육은 영양에 대한 거지만 이미 질병이 진행이 되고 회복기, 이제 관리의 차원이기 때문에 3차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고,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50세 남자의 혈당 검사, 가족력이 있든 없든 간에 검사는 무조건 2차 예방이다.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인 흡연자에게 금연교육을 한다. 금연교육 이렇게만 얘기하면 1차 예방 같지만 이미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더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3차 예방으로 출제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혈당 검사 이런 것들 가장 확실하죠. 2차 예방. 자, 3번에 3차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 자, 3차 예방을 하게 되면은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고 회복을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사망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활을 하거나 후유증 장애가 남지 않게 하니까 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줄어들 거고요. 자, 발생률 같은 경우는 어떤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을까요? 발생률을 줄이려면 질병에 안 걸리게 해야지. 그러니까 1차 예방이 될 거고요. 자, 유병률은 어때요? 1차 예방을 성공하면은 유병률을 줄이는데 영향은 줄 거예요. 왜? 발생률이 줄어들면 유병률도 줄어들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2차 예방과 3차 예방에 성공했다. 그럼 유병률은 어떤 영향? 유병률이 증가될 수 있다. 왜? 사망하지 않고 이환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 조기 치료율은 2차 예방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율이 높아질 거고요. 자, 의료검진 미수검률, 건강검진 미수검률은 건강검진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 그 미수검률이 줄어든다.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하려면 2차 예방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4번에 포괄적 보건의료 개념. 자, 포괄적 보건의료는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62세 남자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준비 중이래요.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고 35감년의 흡연력이 있대요. 35감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갑씩 35년 폈다 정도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대요. 자,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권고하거나 시행한 것 중에서 자연사 단계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 자, 이런 사람에게 의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 사람은 이미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는 상태여서 이거 되게 애매해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규칙적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재활의 개념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차 예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그 1차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연 약물 치료는 어때요? 이 사람이 35감년의 흡연력이 있대요. 그래서 금연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건 1차 예방으로 분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심근경색증이랑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흡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 이거 좀 되게 애매해. 여기서 지금 1차 예방으로 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쩌면 3차 예방으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애매해. 근데 어쨌든 2차는 아니잖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이 KML이 그 문제집의 옆에 해설을 보잖아. 그럼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웬만하면 제가 그거랑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담배는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잖아.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거는 3차 예방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지금 여기 옆에는 1차 예방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요. 이 출제자가 이걸 3차로 냈는지 1차로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차는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거의 2차 예방 문제로 나와요.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2차 예방으로 보통 문제를 내요. 심장 재활치료. 얘는 재활이니까 3차겠네요. 주기적인 안저검사. 검사는 무조건 2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냥 1차겠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정답은 4번. 자, 6번 문제. 전화상담센터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주요 우울장애가 생긴 직원이 퇴직 또는 휴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대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우울장애의 2차 예방이래요. 자, 우울장애의 정기적 선별검사는 무조건 2차 예방이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 어때요? 즉 그냥 건강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겠다. 1차 예방이겠죠. 자, 업무 스트레스 평가와 고위험군 선별. 이건 어때요?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얘도 2차로 보려면, 왜냐면 그 업무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선별한다는 자체가 선별 검사거든. 선별해내서 위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기에 관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2차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1번에 선별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애매하다 하더라도 그냥 1번으로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시험을 볼 때 비공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제일 확실한 걸로 그냥 고르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1차로 아마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자, 다음 직무 복귀 후 직무 적합성 평가. 우울증으로 뭔가 휴직을 했다가 복귀했으니까 3차 예방이겠고, 업무 의사결정에 근로자를 참여한다. 요거는 1차 예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중 포괄적인 의료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의료 전달 체계와는 관계가 없고요. 의료 전달 체계는 뭐예요?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옮겨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통한 종합적인 의료. 그래서 예방과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요건 좀 괜찮아 보여요.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대한 개념도 아니었고, 의사와 비의사, 인력에 대한 개념도 아니겠죠.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도 아니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들. 자,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결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뭐 연령 같은 것들, 유전적인 요인, 사회경제적 특징, 생활습관, 뭐 성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준다.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건강 모형 보시면은, 자, 건강 모형은 질병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건강을 설명하는 모형도 계속 발전해 갔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면은, 생의학적 모형은 정신 육체 분리 뭐예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심신 이원론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다. 그럼 질병은 어떤 것? 오로지 신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질병이다. 자, 인간의 건강과 질병 현상은 신체를 기계처럼 보고 기계가 고장난 것,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생의학적 모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기계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면서, 질병은 이 기계인 신체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정상에서 벗어난 고장난 어떤 부분을 고치면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봤던 것. 그래서 이 생의학적 모형은 질병의 원인을 뭐로 봤어요? 오로지 병원체 요인 하나로만 봤던 거죠. 다른 어떤 것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또 오로지 병인이 명확한 감염병 설명만 가능하다. 자, 그 환자를 전인적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이제 전인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오로지 신체적으로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체,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엔지니어한테 맡기잖아요.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 엔지니어가 고치는 거죠. 인간의 질병을 그런 개념으로 봤다. 그래서 의학의 효능이 과대평가되고 기술 만능주의에 빠진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역학적 모형은,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병인, 숙주, 환경, 요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병인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숙주, 그럴 때는 질병이 발생되게 되고요. 자, 숙주에게 유리하게 된다.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되면은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 역학적 모형 또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받침대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병인과 숙주가 올려져 있어서 요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으면은 건강이 유지된다. 요게 병인, 여기가 숙주, 여기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무거워져요? 병인이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동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무거워져요? 숙주가 무거워지겠죠. 이거는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해진 게 아니라 불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숙주들의 면역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기근이 있거나 막 이래서. 그래서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고, 뭐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병인이 갑자기 많아졌다, 증가했다. 그럼 무거워서 깨질 거고요. 숙주의 감수성이 증가했다.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만 많아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지겠죠. 이런 식으로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얘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 역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생태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자, 세 번째,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생태학적 모형에 사회자가 붙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 요 세 가지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자, 괄호를 치면요,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개인 행태 요인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자, 그럼 역학적 모형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이었는데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숙주랑 환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뭐가 빠졌어요? 병인이 빠지고 개인의 행태 요인이 추가가 된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은 개인의 행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개인의 생활 습관, 행태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런 모형으로 발전했느냐? 이 역학적 모형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만성 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거. 자,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제시가 된 거고, 자, 그 뒤로 발전된 게 전인적 모형 또는 건강 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또는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자, 건강과 질병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질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네 가지 구성 요소,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요 네 가지로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죠. 자, 건강은 나를 둘러싼 사회와 나의 내부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역동적인 균형 상태,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하고 적응력이 감퇴하거나 조화가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 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건의료 체계라는 것을 건강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죠. 자, 마지막에 있는 웰리스 모형이 있는데 전인적 모형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또 웰리스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보건학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는데, 웰리스, 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게 웰리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 축은 건강축이라고 해요. 여기가 건강축. 그러면 이 가운데 기점에서 더 건강해서 최상의 건강으로 갈 수도 있고 불건강으로 가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중심에서 오른쪽은 건강한 상태, 왼쪽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세로축은 뭐예요?
환경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위쪽은 건강에 유리한 환경, 아래쪽은 건강에 불리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나는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에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상위 수준의 웰니스라고 불렀어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 보건학책 다 보시잖아. 공중보건교재에 다 있어요.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건강에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긴 하지만 어때요?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나는 건강한 상태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불건강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연한 상위 수준의 웰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를. 자, 여기는 뭐예요?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은 상태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은 웰니스 모형은 던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자, 웰니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 그래서 웰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이 위협을 막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수준의 웰니스에 도달한 개인,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고 잠재력이 긍정적이다. 전인적으로 통합을 이룬다는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건강은 충만하고 유익하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이상적인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웰니스 모형이죠. 그래서 문제 바로 보시면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건강 모형으로 숙주 요인, 외부 환경, 개인 행태 이렇게 구성되는 게 뭐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뒤에 의료윤리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예방의학 하면서 의료윤리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의사들이 임상에서 의학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돼. 되게 윤리적으로 딜레마에 놓이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료인 같은 경우는 뭐 의료인 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 의료인들은 그래서 의료윤리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시험 과목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구사가 굳이 봐야 될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보지 마세요 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인가 22년인가 세종시에서 이 의료윤리가 하나 나왔어. 왜 냈나 몰라 진짜. 너무 보면 안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말이 무서워. 함부로 하면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여전히 굳이 보지 마세요예요. 이거를 굳이 또 낼 게 아니라 그냥 안 봤을 만한 거. 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니까 만점 못 맞게 하려고 안 봤을 만한 거.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로 출제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 그 문제를 보면은, 읽어보면은 그래도 뭐 합리적으로 요게 가장 답에 가까워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윤리 문제니까. 우린 다 도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얘를 막 이렇게 문제를 파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그 출제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23페이지 보시면 환자의 요거는 출제된 건 아니지만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요. 환자의 결정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랑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뭘까요? 어떻게 하려는 거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 환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자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근데 그러기 전에 환자는 모르잖아. 무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환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의 원칙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요거 4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가 세종시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 보면은 맨 아랫줄, 충분한 정보를 받은 환자의 자발적 승낙 또는 동의가 뭐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CT 찍든 MRI 찍든 뭐 조영제에 들어가거나 뭐 검사하거나 그러면 동의서, 수술 동의서 다 받잖아요. 수술할 때 그 동의서 어떻게 받아요? 의사가 와가지고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뭐 합병증으로 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인하세요. 죽을 수도 있다고? 무서운데? 약간 이렇게 동의서, 그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승낙
동의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원칙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고, 악행 금지의 원칙.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치료를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또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최대한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 신장 이식하기 위해서 남의 콩팥을 떼는 거, 이런 거 해를 끼치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긋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요게 악행 금지의 원칙이고, 시험 문제가 요 악행 금지의 원칙으로 출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선행의 원칙은 남들에게 뭔가 타인에게 복지에 기여해라. 그래서 악행이 생기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온정적 간섭주의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너가 싫어도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간섭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선한 것이라면 그걸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자살하려는 사람 말리는 거 뭐예요? 간섭하는 거잖아. 이게 선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정의의 원칙은 분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의료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의료의 수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왜 응급실에 왔을 때 누구 먼저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개념 네 가지 윤리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가면은 27페이지에 사전 의료 지향서. 자, 요게 연구사는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에 요 사전 의료 지향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고 가면은 사전 의료 지향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임종 과정에 여기 법이 있어요. 연명 의료 결정법, 약칭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법에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사전 의료 지향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암 환자야.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미리 나 연명 치료하지 마세요. 나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생명 연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엄청, 지금 이제 이게 있어서 안 하는데, 예전에는 아니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 죽을 거야. 근데 죽기 직전까지 계속 심장을 뛰게 하는 약을 넣고 계속 뭘 넣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제화된 거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은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명 치료로 몇 년, 거의 10년 넘게인가? 그 삼성 회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연명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붙여놓고 있었던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 말기 환자,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여기가 문제에서 오답으로 출제가 됐던 게 요건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오답으로 어떻게 됐냐면, 담당 의사와 가족 2인으로부터 가족 2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치료들을 거부할 수 있느냐,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이런 것들. 그래서 치료 효과도 없고 사망 시기만 지정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해요. 자, 중단되지 않는 연명치료,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회복이 안 되더라도 통증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 같은 것들, 뭐 수분이나 산소, 영양분 공급하는 거,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자,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윤리 문제들이 있거든요. 윤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몇 가지 뒤쪽에 뭐 우리가 보기 중에서 자율성의 존중 원칙이라던가 뭐 우리 아까 봤던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요런 거 있는 보기들만 찾아서 아 요런 사례를 정의의 원칙으로 보는구나, 요런 사례를 악행금지의 원칙으로 보는구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이어서 볼게요.